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노후 자산의 안전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30년간 노후 자산과 금 시장을 연구해 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요즘 중국이 금괴를 2,000톤이 넘게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큰 나라들이 돈의 판 자체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달러와 종이돈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은 여전히 한 나라 돈, 한 통장, 한 가지 자산에만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손들은 금과 여러 자산으로 나누고 있는데 정작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만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노후 자산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정 박사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저축했는데 왜 불안한 거죠? 이 질문 속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착실히 모았고 큰 낭비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을 모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늘어나고 이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림은 점점 빠듯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퇴 전에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금 받아놓고 보니 불안이 밀려오는 분들 말입니다. 저축 통장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금이다 주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산은 혹시 한 군데에만 몰려 있지 않으신가요? 큰 나라들이 금을 모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뉴스로만 듣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 같은 때 이런 불안함 느껴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얼마 전 제 큰누님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70이 넘으신 큰누님은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시고 퇴직금을 받아서 늘 해오시던 대로 은행 통장 하나에 모두 넣어두셨습니다. 금이다 뭐다 들어보긴 했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까먹을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큰누님은 저축이 최고라고 믿으셨습니다. 주식은 도박 같고 부동산은 손댈 여력이 없고 금은 또 무슨 금이냐 그냥 은행만 믿고 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사이 장 보는 비용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돈으로는 장바구니가 반도 안 찬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중국이 금괴를 수천 톤씩 모은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호야, 저렇게 큰 나라가 금을 모은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돈은 괜찮은 거냐?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뉴스 하나 보고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마침 제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던 지인이 계셨습니다. 제 지인인 박성호 68세님은 은퇴 후에 주식과 부동산에만 신경을 쓰다가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걸 보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심하고 부동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매일 뉴스만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린 제안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나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큰 욕심 내지 말고 딱 10%만 아니면 20%만이라도 흔들림이 적은 곳으로 옮겨보자고 말씀드렸어요. 큰누님은 가진 자산의 10% 정도를 금 관련 상품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박성호 68세님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줄이고 대신 조금씩 금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게 편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산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통장을 붙잡고 떨던 손이 이제는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주식이 떨어져도 한쪽에는 안전하게 묶어둔 자산이 있으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금과 통화의 숨은 흐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릴수록 사람과 나라는 금으로 도망갑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선택받아 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위기가 와도 정부가 바뀌어도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통화와 금을 함께 조사한 국제연구와 세계금 관련 협회 자료를 보면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불안할수록 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거품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뉴스에서 금값 최고치 경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단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라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사들일 리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뉴스를 보실 때 금값만 보지 마시고 금리 방향과 물가 소식, 경기 이야기까지 함께 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돈보다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왜 금이 오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값이 하루 이틀 갑자기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른 채 가격만 보고 움직이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은 금값 뉴스를 볼 때 왜 오르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인민은행은 금괴를 2,000톤이 넘게 모으면서 달러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안에서 금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이건 단순히 자산을 분산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제통화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자국 통화의 힘을 키우려는 장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통화 구조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중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의 힘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환율 전쟁 가능성, 경제 제재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정호 70세님은 중국이 금을 많이 산다는 뉴스를 보고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무심하게 넘기셨습니다.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크게 영향 없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면서 해외여행 비용과 수입 물가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큰 나라의 선택이 결국 내 생활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중국이 금을 사면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금값이 오르면 안전자산을 찾는 흐름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환율도 함께 움직입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금, 환율, 통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노후 생활비와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특정 나라의 행동만 보고 성급히 결론 내리기보다는 최소한 몇 달 이상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뉴스 하나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금을 이렇게까지 모으는 이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중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비상금 안에서 금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터키, 인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금 관련 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기 때마다 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 경향은 더욱 분명해졌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최미정 65세님은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이런 흐름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움직이는 건 나라 일이고 나는 내 통장이나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금융위기 때 자산이 크게 출렁였던 경험을 떠올리며 나라조차 안전자산을 챙긴다면 나도 최소한 일부는 따라가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벽히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금을 늘리면 나도 노후 자산 중 일정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채워야겠다는 원칙만 세워두면 됩니다. 나라도 대비하는데 개인이 아무 준비 없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결국 개인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해서 나도 당장 큰 돈을 한꺼번에 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율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움직이지만 개인은 당장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도 있고 급하게 필요한 돈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비상금 구성과 내 노후 자산 구성이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금 관련 상품을 많이 찾습니다. 문제는 천천히 꾸준히가 아니라 갑자기 관심이 몰릴 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금값 최고치 경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미 많이 오른 뒤인데도 말입니다. 개인 투자 흐름을 분석한 국내 자료를 보면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뒤에 개인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올라간 뒤에 뛰어들어 조정기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금도 높은 곳에서 사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김정수 66세님은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금 관련 상품을 큰돈으로 한꺼번에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금 얘기를 하니까 나만 놓치는 것 같아서 조급했던 거죠. 그런데 몇 달 뒤 조정이 오자 손실이 난 것처럼 느껴져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셨습니다. 사실 손실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예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금값을 확인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손절하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더라도 첫 발은 항상 작은 금액부터 내디디는 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마다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면 결국 평균값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시간 분산의 힘입니다. 주변에서 다 산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이나 다른 자산에서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마음고생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노후 자산이 모두 한 나라 돈에만 묶여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환율과 물가가 함께 흔들릴 때입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력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환율과 물가, 자산 가치를 함께 추적한 연구를 보면 특정 시기에는 통장 이자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자산이 줄어든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영자 72세님은 평생 저축만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몇 년 사이 식비와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예전과 똑같은 돈으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 원금을 조금씩 까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돈의 숫자가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힘은 약해지는 돈,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활비 장부를 보면서 작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직접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의 일부를 물가와 환율에 덜 흔들리는 자산으로 나눠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달러 같은 외화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정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는 이자와 실제 생활비 변화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숨은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노후 자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정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고 연금 계좌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전체를 한눈에 보신 적은 없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지 하는 느낌에만 기대면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금만 80%인데도 분산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데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현금, 예금, 연금, 집, 주식, 금 관련 상품 등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 옆에 대략적인 금액과 비율을 적어보세요. 이때 정밀함보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0만 원 단위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 단위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쪽에 너무 쏠려 있거나 반대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산 지도를 직접 손으로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이 첫날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건강 상태에 따라 안전자산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노후에는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크게 손실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남이 말하는 적정 비율이 항상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30%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50%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비율을 찾는 겁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율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비율도 모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금, 현금성 자산, 안정적인 이자 자산 등으로 묶어두고 나머지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준 원칙은 위기가 오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했지? 누가 이러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정한 원칙은 다릅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나이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두는 것이 편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은 실물, 금 통장, 금 관련 상장 지수 펀드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실물은 직접 만질 수 있고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보관과 매도가 번거롭습니다. 금 통장은 편리하지만 실물 인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는 거래는 쉽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품일수록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나중에 변동성이 생기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가 있으면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불안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소액으로 금 통장이나 간단한 금 연동 상품을 이용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실물이나 상장 지수 펀드를 추가로 검토해 보시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작은 금액부터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으면 작은 변동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더 큰 금액, 이렇게 단계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가장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금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요? 실물인지 통장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을 두고 싶지 않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이든 다른 자산이든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들어가는 방식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걸 시간 분산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면 결국 평균값에 수렴합니다. 한 번에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잠깐의 조정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는데 다음날 가격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넣으면 한 번 손실 나도 다음번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 관련 상품을 3달이나 6달에 나누어 일정한 날마다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정해보세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규칙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100만 원씩 산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가격 보지 말고 그냥 규칙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산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연결됩니다. 특히 한 분이 모든 결정을 떠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고민하거나 어머니가 혼자 걱정하거나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큽니다. 반대로 좋은 결정을 했어도 가족이 그 이유를 모르면 불안해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자산 지도와 안전자산 비율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고 큰 방향만 공유하면 됩니다. 우리 자산은 이만큼 있고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안전하게 묶어뒀고 이 정도는 수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걱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산에 대해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혼자서만 끌어안고 계신가요?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그 자체보다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그건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수익률 10% 올렸는데 매일 밤 잠 못 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수익률 5%에 편안하게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변과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내 삶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집 누구는 금 투자로 30%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 상황과 내 상황은 다릅니다. 금과 안전자산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세요. 이 돈은 크게 벌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넣은 돈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름을 붙여주면 단기 변동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안전자산은 수익을 추구하는 돈이 아니라 폭풍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상의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일상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인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법까지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금괴를 수천 톤씩 모으는 이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노후 자산이 어떤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뒤에서는 돈의 판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돈만 잘 넣어두면 안전하다. 금은 이미 너무 올라서 이제 들어가면 늦었다. 나라가 알아서 할 테니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세대가 믿어온 상식이었습니다. 평생 저축만 하면 노후가 안전할 거라 믿었고 은행만 믿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달랐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조차 한 가지 자산에만 기대지 않고 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은 여전히 한 곳에만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뒤늦게 쏠리며 조정기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값이 최고치를 찍고 나서야 뉴스를 보고 급하게 들어갔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환율과 물가가 함께 흔들리면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지고 불안한 마음에 뒤늦게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급함 때문에 잘 모르는 상품에 큰돈을 넣거나 주변 말만 듣고 따라하다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판단으로 날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통장도 불안하고 투자도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나눠두면 큰 파도가 와도 전체 배가 뒤집히지 않고 방향을 조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환율이 흔들려도 한쪽에는 단단한 기둥이 서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모든 걸 한 곳에 걸면 그 한 곳이 흔들릴 때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두면 한 곳이 흔들려도 다른 곳이 받쳐줍니다.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제안은 하나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자산 지도를 그려보시고 그 중에서 진짜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략적으로만 적어도 됩니다.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금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 한 걸음만으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막연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자산 지도를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금이 80%면 그중 10%만이라도 안전자산이나 실물자산으로 옮겨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식이 너무 많으면 일부는 현금이나 금으로 옮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30년간 연구해온 노후 자산과 금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모두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 말고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다른 실물 자산과 현금 관리 방법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러나 다른 외화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연금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